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MF가 또 한국 부동산발 경제위기 증폭 신호를 제기했습니다. IMF가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발작을 자주 언급하며 어드밴스와 이머징 국가의 부동산과 주가 폭락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등 자주 독서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급락 후에 금리 인상이 100% 세계 경제 위기를 가져왔기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도 강하겠지만 최근 주가와 부동산 급락폭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시작된 아파트 하락이 뒤늦게 뛴 지방 아파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8시 IMF 경제위기 공포 한국 부동산 주식 반토막 온다. 보시면 시계추가 이제 계속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 아파트 아주 시뻘건데 이제 급등에서 급락으로 빠르게 꺼져가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요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역자산 효과가 이제 덮치나 그전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다 뛰었잖아요. 위험자산들이. 근데 역자산이란 말은 그동안에 뛰었던 것들이 거꾸로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부동산부터 볼까요?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비트코인 폭락, 국채 등 하락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부동산이 지금 급등합니다. 우리나라만 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더 뛰었어요. 한국 부동산은 약 2.5배 정도.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실거래가 1% 하락했습니다. 가장 컸던 원인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 하락이 아닌 폭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주식 볼까요? 주식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3년 동안에 우리 얼마나 뛴 줄 아세요? 2.2배. 3년 만에 2배도 넘게 뛰었어요. 코스피는 약 2년 동안 1.4배. 그러니까 요즘 좀 빠져서 나스닥에 비해서는 거품이 좀 덜한 편이죠. 한미 금리 인상, 긴축, 유동성 회수. 뭔 말이냐?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이미 진행됐고, 자 미국은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최대 8번까지 금리를 올린대요. 그러니 당연히 주식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유동성도 회수한답니다. 긴축. 그래서 긴축 발작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22년, 23년은 계속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위기가 지금 터진다는 말도 아주 높아요. 금융위기 터지면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자 5년간 최대 몇 배 뛴 줄 아세요? 200배 뛰었어요. 5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프. 3년간 최대 16배나 뛰었어요. 이런 걸 왜 잡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폭탄 돌리기인데. 자 현재 고점 대비 2배도 아니고 200배나 뛴 게 40%밖에 아직 폭락 안 했어요. 고점 대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을 때는 회복하면 뭐 40% 먹는 거고 떨어지면 지금 몇 배 떨어질지 몰라요. 1억 넣어갖고 1,000만 원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 이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 이 부분을 연구하면 그렇게까지는 추락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위아래에 어떤 위험성과 기대감을 같이 갖는 건 맞아요. 소폭 상승, 대폭락 조심하고 22년, 23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채 등 하락. 자, 3년 만기 국고채 2.112%인데 여기 지금 78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국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거 이제 국고채도 떨어집니다. 원화도 가치가 약간 하락했죠. 왜? 달러화가 올라가니까. 자, 5년 동안 1,097원이었는데 지금 1,197, 딱 100원 정도 뛰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화 갖고 있으면 불안하다 이런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제일 안전한 것은 돈입니다. 돈. 알았어요? 달러가 원화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간에 금융위기 안 터지면 뭐 달러보다는 원화가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고점이니까. 근데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자 원화 달러는 뭘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장 안전하다고 해놨어요. 자 이제 IMF 세계자산과 한국 경제 위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맨날 경고만 해요. 자 세계 경제 급락 경고, 한국 경제 직격 두렵다. 디지털 타임스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IMF 경제 위기를 경고한 나라들 한번 볼까요? 먼저 세계 자산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라든가 또는 부동산의 이 거품이 더 확 꺼져야 하는데 반대로 부섭에 뛰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떨어지는 걸 갖고 폭락할 수도 없어요. 폭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경제가 안 좋은데 더 뛰어요. 여기 보세요. 코로나 거품 최대치까지 올라갔죠. 부동산, 주식, 가정화폐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다른 나라는 부동산이 폭락한 거 아닙니다. 이제 꼭지 찍고 하향세 쪽으로 꺾이고 있어요. 부동산 우리나라는 대략 이제 많이 빠졌는데 지금 IMF가 경고하는 것은 세계 부동산 20% 정도 폭락한다. 20% 떨어진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40%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2년 집값 하락 전망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 옛날보다 급등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건 알죠? 105%. 실질적으로는 160%가 넘어서 압도적 1위입니다. 부동산 거품 우리나라가 지금 자체 절대적으로도 많이 뛰었고 다른 나라 GDP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1, 2위 하잖아요. 해외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취약해요. 이 환율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위기.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큰데 이제 공산주의라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죠.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사실상 헝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 둔화, 경제 위기,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되고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 끝났다고 해서 지금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을 밟지 않으면 중국한테 나중에 먹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려고 하죠. 성장 모멘텀도 부족해요. 당장은 지금 중국이 달러도 너무 부족해요. 자, 미국 유럽 위기, 미국 2년간 금리 최대 8회까지 인상한대요. 이거에 가장 직격탄은 해외도 있지만 미국한테도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자국의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와요. 미국, 유럽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지금 너무나 긴축 정책을 쓰니까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무주택자들, 부자들 반대로 재테크한다. 자, 이거 꼭 별별 칠게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라 뭐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뭐 이만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단순하게. 실제로 이렇게 해왔어요. 자, 무주택자들과 부자들이 서로 반대로 꼭 뭐 무주택자라고만 표현할 거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서민들하고 부자들은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제 이건 부동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포함되고 모든 재화가 다 해당돼요. 일단 부동산으로 보자고요. 상승 초기, 상승 중기, 상승 꼭지장, 폭락장 이렇게 4개를 구분했어요. 자, 부자들부터 볼까요? 상승 초기는 이제 뛴 거기 때문에 유망 아파트 집중적으로 매입합니다. 갈아타기도 엄청나게 해요. 어차피 폭락장 또는 상승 초기 때 갈아타지 않으면 언제 갈아타겠어요? 그때 비싼 곳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걔가 더 뛰니까. 상승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평가 아파트 집중 매입한다는 것은 하나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더 매입한다는 거예요. 세금 줄폭 잡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도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상승 꼭지장에서 하는 일. 이제 작년 여름 정도 시세 차익 집중 매도 갑니다. 시세 차익을 거둬서. 그때 막 거래량도 없었잖아요. 왜? 매물이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거야. 매입을 아예 중지해버립니다. 이제 뭐 다 꼭지까지 왔는데 뭐 매입하겠어요? 폭락장, 유망아파트, 집중 매입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도 해요. 이 상승 초기하고 같은 거로 보면 돼요. 폭락장은.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들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이 이래요. 집값 하락. 정말 상승 초기는 지금 4억짜리가 12억으로 뛰었을 때 겨우 5억이나 했을 때인데 자본금 적다는 핑계로 무관심해져요. 이때 자본금 적은 사람들이 이때는 또 막 불안해가고 막 매입해요. 영끌해갖고 이때 오히려 더 올랐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값 중기 때라도 잡아야 하는데 집값 계속 상승하니까 아예 매입을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많이 뛰었다 이거죠, 본인 생각에.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데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거기 사람들 막 줄 서 있으니까 좋은 줄 알고 매입해요. 그리고 상승 꼭지 이때는요, 꼭지 시세에서는 여기 부자들은 파는데 오히려 불안해서 매입하고 비아파트를 매입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매입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다 지금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들입니다. 폭락장에
집값 하락을 핑계로 안타깝게 자본도 부족하다. 무관심해져 버려요. 진짜 관심 가져야 할 때는 무관심하고 잡아서는 안 될 때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매입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꼭 부자들 마인드를 가지세요. 대세 하락을 막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역설적이게도 이게 하락장이 돌아오면 이제 집값이 확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막 떨어지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암적인 존재라고 할까요? 무주택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집값 계속 뭐 80% 떨어져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제목도 그렇게 달긴 하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는 떨어져 줘야죠.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아예 방어해 주는 게 4개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집값 잡고 싶다면 빨리 하루라도 없애야 돼요. 보세요. 대세 하락을 막는 요인들 첫 번째가 분양가 인상입니다. 물론 분양가 인상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집값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 왜? 분양가가 버젓이 버티고 있으니까. 분양가 밑으로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건 나중에 폭락장 이야기고 한 1년 언저리에는 별로 안 떨어져요. 얘가 기준이 돼서 기존 아파트를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집값 하락에 맞춰 분양가를 인하시켜야죠. 당연히. 왜 집값은 하락했는데 분양가는 그대로 버티게끔 만듭니까? 허그는 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공시가를 또 인상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게 공시가예요. 공시가격 인상하면 세금을 많이 이제 내는 그런 건 있지만 이걸 인상을 해버림으로써 버텨줘요.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집값이 내려가면요. 신속하게 공시가도 내려야죠. 아무리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자, 이제 이해 갔죠? 세 번째는 세금. 얘는 이제 서로 연관된 건데 세금을 계속 올립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뭐 집값 떨어지겠어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세금 인하로 집값 하락을 유도시켜야 돼요. 뭐 아무 때나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고 있으면 발빠르게 세금 인하도 추진해야죠. 임대 분양 이것도 여러분들 임대 이제 서민들 정말 가난하고 이런 분들은 임대해야죠. 분양을. 그런데 지금 임대 보세요.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금 보면은 실질 공급이 부족해요. 100만 채 분양하면 뭐예요? 임대를 갖다가 막 50만 채 해버리면요. 그럼 분양 50만 채는 하나 많아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만 임대에 들어가니까 집 살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여기 보세요. 실질적인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합니다. 임대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리고 일반 분양 중심의 저소득 임대 균형을 가져야 돼요. 뭔 말이냐? 지금 가급적이면 민간 임대, 공공 임대 이거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게 하고 일반 분양 위주로 해야 돼요. 제 말 이해 가셨죠? 그 4가지가 지금 걸림돌. 하락거래 12월에 60%였는데 1월 따라서 80%로 늘어났어요. 즉 이제는 거래됐다면 열에 8, 9은 하락이다. 다음 달은 더 이제 분양지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하락거래 보세요. 서울시 중구 뭐 2건 거래밖에 안 됐지만 진짜 서울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도권도 그렇고 많이 거래된 데는 40건 50건 거래되는데 10건 아래로 거래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상승거래율 하락거래 보니까 자, 하락거래율 보세요. 오, 진짜 높죠. 이거 12월 기준입니다. 60%대. 71, 71, 65, 63, 62, 62 이렇게 그죠. 뭐 성북구, 영통구, 뭐 문경시,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서구 뭐 아주 골고루.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집값 하락하니까 분양도 어렵네. 100 이하는 분양이 이제 한 7, 8월 달 얼마 전에 폭등했을 때는 100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100 이하라는 말은 분양을 받을 생각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색깔 연한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다 100 이하네요. 100 이상 없어요. 뭐 서울 85 그나마 높고 세종은 집값은 폭락했는데 워낙 분양가가 싸니까 90 뭐 이런 식으로 91 울산 나머지는 60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어찌됐거나 100 이하로 이렇게 시퍼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 6년간 명목 주택 가격이 60%세요. 다른 나라들은 대략 60% 정도 뛰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약 100%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년간. 그리고 아파트 중심입니다. 서울은 약 3배 뛰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는 약
뭐 2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200%.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는 70%, 뭐 유럽 80%, 또 139% 터키. 자, 그리고 20, 30 뛰는 곳들. 미국은 60%, 캐나다 60%, 칠레 60, 호주 33, 일본 14. 우리나라는 자, 미국 기존주택 거래량 추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뛴 거 이제 보이시죠? 다른 나라들 뭐 100% 이상 뛴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리고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계속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말은 집값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를 변곡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IMF는 전망을 하죠.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기준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여기 뛴 거 보세요. 이거. 이게 선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집값은 싸지만 금융위기 터질 확률이 더 높아요. 자, 이제 2022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선진국, 신흥국 집값 붕괴. 여기 보시면 올해가 21년. 아직 끝나지 이제 뒤 약간 늦게 났으니까 추정치라고 했죠. 내년에 또 전망치 파란 거 다 낮아요.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 떨어졌죠. 이처럼 22년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더군다나 코로나도 끝난 게 아니고 IMF 요즘처럼 강경한 경고는 처음이라고 아예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자, 어드밴스 국가들, 선진 국가들 보니까 마이너스 14%까지 추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머징 국가, 뭐 개발도상국들 보면은 22%까지 추락할 수 있다. 정말 많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잠깐 언급하면 상승 요인 지금 공급 부족하다. 계속 공급 부족 계속. 그러니까 뛴다. 제가 보기에는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은 영원히 공급 부족이고요. 지금 분양이 이미 늘어나고 있고 입주 물량도 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할 건데 유동성 효과 지금 돈 넘쳐난다고 하는데 거품 뛴 거에 생각해야죠. 집값 거품, 주가 거품이 유동성을 차단해 버렸어요. 이미. 저금리기죠. 이제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저금리가. 자, 투자자, 실수요자, 매수 심리. 지금 매수 심리가 아직은 그래요.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들이 훨씬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 많이 당해서 한 6년 동안 계속 7년 동안 뛰다 보니까 분양시장 집중력, 분양시장이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니까 집값도 뛸 것이다. 대선 주자 뭐 부동산 공약 이 사람들 가관이죠. 가관. 자, 전세난에 따른 연동 상승 반영. 지금은 그렇게까지 전세가 뛰고 있지 않지만 이제 올해 6월 7월이 문제죠. 계약갱신 때가. 하락 요인, 부동산 정책 기조, 대출 규제, 대출 금리 인상, 단기 급등 피로감, 조세 강화, 경제 침체 지속, 과거보다 영향력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계약갱신권이 이제 완전히 종료된다. 이런 요인들이 지금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크고요. 여기 집값 폭등해서 서울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야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고 좋은 곳이니까 떠난 거고 여기는 달라요. 이제 보세요.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5만 명이나 왔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도 충청도 쪽으로도 14,000명이나 가고 호남도 수도권으로 1만 명 넘게.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건 충청권까지도 조금 늘어나요. 그런데 수도권이든 충청도든 집이 너무 많이 공급이 많다 보니까 망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이 지방은 땅도 넓으면서 공급도 많고 인구는 주니까 더 망한다는 뜻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자, 서울하고 서울 인근 지역만 무난할 것이다. 이제 서울과 지방, 강북과 강남의 집값 양극화. 여기 보세요. 자, 서울 6억짜리가 2017년에 지금은 12억 4천.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또. 이제 하락하게 되면 내려가겠죠. 근데 지방은 2억 6천짜리가 3억 9천. 2배도 안 뛰었네요. 얘는 이 비싼 게 2배도 더 뛰었고. 결국은 여기 그래프만 봐도 서울하고 5대 광역시 그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어졌죠. 아파트 가격이. 이 말은 나중에 폭락장을 지나서 또 폭등할 때 5대 광역시하고 서울은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좁혀진 거를 보시면 되잖아요. 얘 좀 좁혀지는 듯 하다가 다음에는 더 벌어져요. 이번에는 서울도 한강 남쪽하고 북쪽 보세요. 한강 북쪽 회색, 한강 남쪽 파란색. 이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더 벌어졌어요. 이렇게.
한강 남쪽,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 자꾸 뭐 용산이네 그쪽 저도 좋게 봐요. 성동구 이런데. 근데 거기를 갖다 강남 뭐 추월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강남을 이길 곳은 대한민국이 없어요. 다만 용산 이제 한강변 라인 그 일대 거의 뭐 근사치로 가겠죠. 여러분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국민 집값 내린다, 증가, 주택 구매 75% 관망. 자, 올해 집값 관망하기 전망은 상승이 33, 하락이 37, 하락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주택 구입 의사 예전에는 한 60%가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확 줄어버렸어요. 75.9. 올해 관망하겠다, 매입하겠다는 10%밖에 안 돼요. 지금 집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비 교환이네요. 자, 손바닥 벌리면서 무난한 내 집 하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폭락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주택자나 입지가 좋지 않고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10년간 지속될 대세 하락장에 대비해서 자신의 자산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